기무사와 집무실, 의원 시절 국회 사무실까지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정황을 밝힐 물증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김 지사는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흠집 내기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요원의 30% 이상을 감축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부대는 폐지하되 기무사 형태에 대해선 3가지 안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어 사상 처음으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곳곳에서 정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대형 얼음이 등장하고 컬링장에서 피서를 즐기는 등 폭염을 피하는 이색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제주 실종 여성의 1차 부검 결과 타살을 의심할 외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익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부 초등학교가 방학 기간 공사에 들어가면서 돌봄교실마저 운영을 중단해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모들이 발만 둥둥 구르고 있습니다. 공영 홈쇼핑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만 판매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인건비 부담에 해외 생산을 택했던 중소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 관련 특검 수사 속보로 뉴스9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팀이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일정을 담당했던 비서의 PC를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뒤늦은 압수수색에서 과연 의미 있는 증거가 남아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김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제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팀 수사관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쓰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압수물을 들고 나옵니다. 압수수색 되게 오래 걸리셨는데 어떤 거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에도 17명의 수사 인력을 급파해 김 지사 집무실과 관산의 컴퓨터를 복제하는 이미징 작업과 이동식 저장 장치 압수 절차가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 김동원 씨의 업무방해 공범으로 지목했다는 사실도 공식화했습니다. 업무방해의 공범 혐의다. 그리고 김 지사는 피의자 신분이다. 하지만 김 지사가 의원 시절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이미 공장 출하 시점으로 초기화하는 로우 포맷 작업이 진행돼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직을 그만두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에 규정에 따라 그렇게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김 지사의 의원 시절 일정을 담당했던 비서 김모 씨가 현재 다른 의원실에서 근무 중인 사실을 파악해 이 컴퓨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김 지사의 행적과 동선을 파악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김 지사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제가 조금 전 김 지사의 의원 시절 일정을 담당했던 비서의 PC를 특검이 압수수색한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만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느냐 하는 건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일관되게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해왔지만 특검은 김 지사가 그날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결정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의 운전기사가 파주 출판사 주변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 지사도 그 주변 어디에선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간 공모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인 장면은 2016년 11월 있었다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입니다. 드루킹 김 씨는 파주 사무실로 찾아온 김 지사에게 직접 보여주고 허락해달라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고 주장했지만 김 지사는 줄곧 이를 부인했습니다. 김 지사의 행적을 입증할 정황 증거는 양 당사자가 아닌 뜻밖의 김 지사의 운전기사에게서 나왔습니다. 경고모회원 다수가 킹크랩 시연회가 있던 날 이곳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김 지사와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2016년 11월 8일에 대한 드루킹과 경고모회원들의 일관된 주장인데
특검팀은 바로 이날 김 지사를 태우고 온 카니발 운전기사 A씨가 출판사 주변 식당에서 혼자 따로 저녁 식사를 한 뒤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사람들도 절대 말 안 하지. 특검팀이 드루킹으로부터 넘겨받은 USB 메모리 속 킹크랩 시연의 설명 파일 날짜와 시간대와도 일치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은 해당 사실에 대해 김 지사의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이날 사용하던 휴대폰 2대를 모두 특검에 제출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홍현재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자신의 과거 발언과는 전혀 다른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자 망신주기 흠집내기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그저 마녀 사냥일 뿐이라며 김 지사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압수수색이 끝나자 갓 1개월 남짓된 도청 사무실을 왜 뒤져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필요하다니 협조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이미 충분히 소명한 사안들이 확정된 사실처럼 언론에 마구잡이로 보도됐다며 망신주기, 흠집내기로 흘러가 심히 유감이라고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문자를 받는 사이라 당초 해명과 달리 식사 약속을 하고 대선 공약 자문까지 요청했다는 의혹이 새로 나왔지만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특검을 비판하며 김 지사를 엄호했습니다. 특검팀은 범죄자들이 오락가락한 진술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증거에 기초하에 원칙적이고도 과학적인 수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김 지사의 의원 시절 사무실에 물려받아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김정호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카운터가 여기 있는 거는? 아니 그거 아니에요. 다 집이랑 뭐 다 바뀐 거예요.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진표 의원은 특검은 구시대적 마녀 사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특검 수사가 본궤도로 가고 있어 다행이라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향해서 특검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여전히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 특검을 취재하고 있는 박성재 기자와 함께 앞으로의 수사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김경수 지사의 실명이 등장한 게 지난 4월 14일 저희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 이제서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성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과 경남 창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예. 사실 특검이 확보할 만한 수확물은 또 많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 김 지사가 수사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데다가 특히 국회에서 의원 시절 사용했던 컴퓨터는 이 복원이 불가능하게 공장에서 출고할 때처럼 초기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 확률이 낮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5월 중순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김 지사의 통신 기록 그리고 계좌 내역을 압수수색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이 김 지사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전에 미리 압수수색 채비에 나섰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또 이게 무산이 됐거든요. 예. 예고된 압수수색에 소득이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귀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한번 기각이 됐으니까 어쩌면 그 사이에 김 지사가 준비할 시간을 또 벌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오늘 압수수색으로 뭘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겁니까? 네, 김 지사에게 적용된 이 혐의를 보면 좀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업무방해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수사의 첫 번째 핵심은 김 지사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가서 이 드루킹과 함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 이 두 번째 핵심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는데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이거를 또 밝히는 데 있고요. 그렇죠. 예. 이 조금 전 보도 내용처럼 2016년 11월 8일 김 지사의 운전기사의 파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는데 특검팀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11월 8일이면 뭐 거리 아주 오래된 옛날도 아닌데 카드 사용 내용 같은 건 뭐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게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나오는 건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김 지사도 이제 변호인단 꾸려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3년 대검 중수부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낸 대구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가 오늘 특검팀에 선임계를 냈습니다. 김 지사와는 이름이 같아서 또 눈길을 끄는데요. 한보그룹 비리, 이영호 게이트,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아들 비리 등 이 대형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입니다. 전면에 나선 것 자체가 이슈가 되는 인물인데요. 이 같은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이번 특검 수사에 대한 김 지사 측 위기감을 반영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김경수 변호사 뭐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 김 변호사는 특검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인데 반대로 김 지사의 변호를 또 맡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이채로운 대목이군요. 박성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무사의 인원을 30%가량 줄이고 전국에 퍼져 있는 첩보 조직을 없애는 내용의 기무사 개혁안이 국방장관에게 보고됐습니다. 일단 세 가지 안으로 나눠져서 보고가 됐는데 어느 안을 채택하든 사실상 기무사를 해체하는 수준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동현 기자입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개혁안은 기무사를 존치시키되 축소하는 방안, 국방본부로 흡수하는 방안, 전면 폐지하고 새로 창설하는 방안 세 가지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기무사 인원을 30% 줄이고 전국의 첩보 조직인 60단위 부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했습니다. 정치 개입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또 군내에서 특권 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사실상 해체를 염두에 둔 개혁안입니다. 기무사 활동의 핵심인 군내 동향 감시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들어갔습니다. 기무사가 해왔던 일상적인 군내 감청은 보안 방첩상 필요할 때 영장을 받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개혁위는 기무사 활동의 근거가 된 법령도 모두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바치고 있는 모든 이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개혁위는 다만 대전복, 대공수사권 등 보안 방첩 임무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개혁위의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한 뒤 국방부의 의견을 포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무사로부터 확보한 USB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더니 기무사가 계엄 시행을 준비한 내용이 여러 가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준비했는지 예하 부대들의 병력 동원 계획이 있었던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계엄 시행 준비 파일을 다수 발견한 곳은 이른바 계엄 문건이 보관돼 있던 USB입니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이란 비밀 TF를 꾸리고 망이 분리된 PC를 이용해 문건을 작성한 뒤 이후 전자기기를 포맷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문건 관련 USB를 확보해 삭제한 파일 수백 개 가운데 상당수를 복구했고 여기서 다수의 계엄 시행 준비 내용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핵심인 기무사와 예하 부대 간의 병력 동원 계획이 논의됐는지 여부, 기무사 등의 계엄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별수사단은 계엄 문건의 원 제목은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별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지난달 16일 수사 착수 뒤 17일 만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 23일 만입니다.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검찰단 별관의 수사단 사무실을 서울 동부지검으로 옮겨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외교부와 법원 행정처가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죠. 오늘 검찰이 이 의혹이 사실인지 밝히기 위해서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는데 또 다른 당사자인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기각돼 제19 감싸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외교부 청사의 국제법률국과 동북아국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외교부와 법원 행정처 간의 재판 거래를 의심합니다. 2016년 1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친일본 제철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외교부는 피해자들이 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었고 이에 법원 행정처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대가로 법관 해외 공간 파견 증언 등을 요구했다고 보는 겁니다. 강경화 장관 등 주요 간부들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출장을 간 사이에 압수수색을 당한 외교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했습니다. 외교부 압수수색은 지난 2012년 CNK 인터내셔널 주가 조작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외교라는 상대 국가가 있고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하지만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법원 행정처와 판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해 제19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오늘은 일단 폭염의 기록 경신 행진이 멈춰섰습니다. 어제 39.6도를 찍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7도 떨어진 37.9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서울의 최저 기온이 30.3도로 기상 관측 사상 최초로 초열대야를 기록했고 폭염은 남쪽으로 세력을 더 넓혔습니다. 오늘 밤도 밤잠 이루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유혜림 기자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하루. 분수대엔 물장구 치는 아이들이 사라졌고 노점상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아예 없어요. 저 보시다시피 노인네들이나 한두 사람 왔다 갔다 하지. 자취를 감춘 시민들. 도시가 텅 비다시피 합니다. 방금 산 아이스크림을 들고 주변을 걸어보겠습니다. 가게를 나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녹아 흘러내립니다. 6분이 지나자 녹아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여 서울이 어제보다 1.7도 떨어진 37.9도, 전국적으로도 40도 넘는 지역이 어제 5곳에서 오늘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위의 중심은 남하하는 추세입니다. 오늘도 충주 39.3도, 영월 39.2도, 대전 38.6도 등 40도 턱 밑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기온 가열이 더욱 활성화되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최저 기온은 30.3도, 기상관측 사상 최초의 초열대야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국 대부분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열대야도 당분간 계속돼 밤에도 낮 같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지금 제대로 불 꺼진 아파트가 보이실 텐데 이 폭염 속에 화재와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에어컨 과열로 아파트에서 불이 났고 복지기관에서도 불이 나서 한밤중에 신생아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문틈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이 다급하게 안에 아기가 있는지 묻습니다. 서울의 한 복지기관에서 오늘 새벽 0시 반쯤 불이 나자 신생아와 보호자 38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모두 무사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 엄마가 이제 안고 뛰어 내려오신 거예요? 터지기 전에 연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제 벨이 울리고 하니까 그때부터 에어컨 과열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축사 환풍기 과열 화재로 돼지 400여 마리가 죽기도 했습니다.
정전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는 2시간가량 전기가 끊겨 2,000가구가 불편을 겪었고 근처 또 다른 아파트에선 전기 공급이 원활치 못해 주민 6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또 바깥에 나가니까 더 더워서 못 나가겠더래. 그래서 집 안에 있었다고. 잠을 잘 못 자. 변압기 수리가 안 돼 이틀 이상 전기가 끊긴 아파트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고 전기 들어온 줄 알았어요. 중간에 잠깐 들어왔었대요. 근데 빨리 정전돼가지고. 냉장고 안 음식부터 부랴부랴 옮깁니다. 지금 밖에서 저기 친정집으로 다 갖다 놨어요. 지금 다 녹아가지고.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도 문제를 일으키고 장거리 KTX 에어컨도 고장나는 등 크고 작은 폭염 피해는 밤낮으로 계속됐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이런 더위에 수영장이라도 가서 몸을 담그면 좀 낫겠지 하시겠지만 저희 취재진이 직접 야외 수영장에 수온을 재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영장 물이 목욕탕의 온탕 수준이었던 겁니다. 수온 상승에 녹조까지 폭염에 물리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차순우 기자입니다. 더위에 쫓긴 시민들이 수영장에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물놀이를 하며 시원한 한때를 기대하고 왔지만 이상하게 더위가 가시질 않습니다. 햇빛이 강해가지고 물까지 시원할 줄 알았는데 물속도 미지근해가지고. 수영장 수온을 측정해보니 37도. 목욕탕 온탕 온도 수준입니다. 목욕탕 같은 수영장 물에 들어가느니 수영장까지 와서 그늘에서 휴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물온도가 다른 데보다 좀 뜨거워서 수영하기가 좀 그랬어요. 뜨거워진 물을 못 견디고 죽은 물고기가 한강을 떠다닙니다. 작년 이맘때 한강의 수온은 24도 안팎이었습니다. 올해는 측정해보니 32도로 8도가량 올랐습니다. 한강물은 서울 시민들의 생활용수로 쓰이는 젖줄이다 보니 정수처리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강물의 원수의 조류를 매일 검사하고 있고요. 그런 물질이 발생하는 만냄새 물질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강물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수질 악화와 녹조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이 시민들의 물놀이 재미를 빼앗아가고 물 관리에도 적신호를 켰습니다. TV조선 차순호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잠시라도 더위를 피하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초대형 얼음이 등장했고 컬링 경기장도 피서 명당이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이 기발한 피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250kg짜리 대형 얼음이 등장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정류장 16곳에 매일 얼음을 설치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녹는데 7시간이 걸립니다. 시원한 냉기에 저절로 손이 갑니다. 잠깐이라도 아주 버스 기다릴 동안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이 열린 강릉 컬링 경기장입니다. 멋지게 스톤을 던지고 스윕을 합니다. 저마다 영미를 외치며 컬링을 체험합니다. 피서는 덤입니다. 컬링센터 내부는 이처럼 기온이 15도까지 떨어집니다. 시원하다 못해 이렇게 외투까지 걸쳐야 할 정도입니다. 더욱 시원하죠. 아무래도 여기 게임장이고 하다 보니까 내 세상인 것 같아요. 올여름 내내 여기서 살 것 같아요. 동굴 깊은 곳에서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기온은 12도 남짓. 냉기에 담요를 뒤집었습니다. 지하 5km까지 뻗은 폐광을 활용해 냉풍 욕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더웠는데 여기 오니까 겨울처럼 엄청 시원하고 진짜 밖에 더운지 모르겠어요.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더위에 맞서는 피서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송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숨진 채 발견된 제주 실종 여성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익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소견입니다. 그 먼 곳까지 시신이 이동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38살 최모 씨의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부검을 한 강현욱 제주대 교수는
시신에서 타살을 의심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상이 가해진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을 졸렸다든지 아니면 둔기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졌다든지 또는 결박당해 있었다든지. 강 교수는 또 폐의 모습도 전형적인 익사 형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부검 결과 성범죄 흔적도 없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실종 시간과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종합해 최 씨가 술을 마신 뒤 방파제를 걷다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죠. 실종에 의한 익사 가능성이 굉장히 작고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폐에 남아있는 플랑크톤 검사가 핵심입니다. 폐에서 플랑크톤이 많이 검출되면 익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플랑크톤이 나오지 않으면 숨진 뒤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씨의 시신은 실종 추정 장소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주일 만에 섬 반대쪽까지 시신이 표류할 수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최 씨는 지난 25일 밤 11시 10분쯤 캠핑카를 세워둔 항구 근처 편의점에 간 뒤 실종됐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BMW 차량 화재 사고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행 중에 불이 났습니다. 불자동차라고 별명까지 붙은 520D 모델입니다. 자, 올 들어 벌써 30번째 화재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사로잡혔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원주 구간을 달리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28살 조모 씨 등 2명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가다가 차량 이상을 느껴서 갓길에 정차하니까 엔진룸 쪽에서 연기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불이 붙어서 차량이 전소된 거예요. 불이 난 차량은 BMW 측이 리콜을 결정한 2015년식 520D 모델입니다. 올 들어 주행 중 불이 난 BMW 30대 가운데 17대가 바로 이 차종입니다. BMW 측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소프트웨어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 기술 검토 자료가 제출되면은 그 공개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10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경유 대신 값싼 등유를 속여 파는 범행들은 자주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가짜 기름인 것을 알고도 주유한 운전자들이 함께 붙잡혔습니다. 트럭과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업자들과 짜고 돈을 챙겼습니다.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차장입니다. 이동식 주유트럭이 관광버스에 기름을 넣습니다. 수사관들이 주유트럭을 추적합니다. 눈치 빠른가? 저도 일단 붙어볼게요. 한적한 곳에 도착해 또 다른 관광버스에 기름을 넣습니다. 단속을 눈치채더니 수사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유 차량에 등유를 몰래 판 김모 씨 등 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등유 26만 리터, 2억 5천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특정 장소에 이제 주차를 하면 그 종업원이 이동주유 차량을 이용을 해서 주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산하는. 김 씨 일당은 버스와 트럭 운전기사에게 등유를 팔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운전기사들은 경유 가격으로 회사에 허위 계산서를 제출하고 연료비 차액을 챙겼습니다. 자료 끊어준 거 있잖아요. 네. 그 달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끊어놓은 거요? 네, 6개월 일단 시간을 끌어보자고. 경유 대신 등유를 넣으면 엔진이 고장날 위험이 높습니다. 연료 개통부품의 파손이나 불안전 연소로 인한 매연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환경 오염으로 이어지고 서울시 민사경은 지난 13개월 동안 가짜 석유 유통 과정을 추적해 38명을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방학을 맞아 공사를 진행하는 초등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 때문에 돌봄 교실까지 문을 닫게 되고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게 됩니다. 교육당국이 미리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은 데 대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포크레인이 쉴 새 없이 벽돌을 나르고 운동장엔 건설 자재가 가득합니다. 지난주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학교 안은 모래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보통 방학에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만 공사 탓에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웃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대 초등학교 7곳 가운데 5곳이 한꺼번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학교 돌봄 교실을 이용할 방법도 막힌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한 학교 학부모들은 아파트 빈 공간을 빌려 직접 임시 교실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취사시설이 없어 오전에만 운영돼 맞벌이 부부가 도움을 못 받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시설이 뭐 부합하지도 않고 이제 임대 자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학부형들이 이제 되게 많이 힘들었었죠. 일을 하려면은 저녁까지 돌봐주는 시스템이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식사가 가장 중요한데,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데도 인근 학교들이 조율 없이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기를 저희가 잡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제 예산이 나올지 모르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우연히 다. 치밀하지 못한 공사 계획으로 돌봄 교실이 반쪽짜리로 전락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중소기업 전용의 공영 홈쇼핑이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만 판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지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서라는데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당황해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정부 사이에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것인지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영 홈쇼핑이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 마크가 달렸더라도 해외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으로 생산된 제품은 신규 입점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고 일자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판매 중인 해외 생산 제품도 재고가 소진되면 국내 생산 제품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판매 상품의 20%, 공산품만 놓고 보면 40%에 달하는 상품이 퇴출되는 셈입니다. 지난해 취급액 5,800억여 원 중 약 1,200억 원어치입니다. 판로가 줄어든 중소기업들은 반발합니다. 100% 국내 생산으로는 홈쇼핑 납품 단가를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호소입니다. 상품을 맞출 수가 없어요. 국내 제조를 해가지고는 최저임금비가 올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서 OEM을 생산하다가 홈쇼핑 하는 건 맞죠. 공영 홈쇼핑 측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기부 국감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들었던 거니까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공영 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회사입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지원하는 정책이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북 제재 주의보를 한글로 번역해서 공개했습니다. 이 주의보에는 여러 형태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가 열거돼 있는데 굳이 한글로 번역해서 내놓았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북 제재 주의보입니다. 지난달 23일에 발행됐던 보고서가 한글본으로 다시 공개된 겁니다. 한글로 번역했다는 건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경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의 불법 무역 행태를 열거하며 거래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데 북한의 수산물이 제3국으로 밀수돼 포장 등을 바꿔 다른 나라 제품으로 팔려나가고 중국 업체의 하청을 받아 북한에서 만든 의류도 중국산으로 둔갑했다고 고발합니다. 모두 42개의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가 근무 중이라며 해당 국가도 공개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제재 위반이자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벤 카딘 상원 의원도 남북 민간 교류도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율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가 정전 6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자리에는 펜스 부통령이 참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고 곧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보도에 고서정 기자입니다. 성조기에 쌓인 금속관을 병사 4인이 일조로 들고 수송기에서 내립니다. 지난달 27일 북한에서 이송된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가 마침내 고국인 하와이 땅을 밟는 순간입니다. 한국전쟁 정전 6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군인들은 비장한 얼굴로 거수 경례를 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의 아들인 펜스 부통령은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Some have called the Korean War the forgotten war. But today we prove these heroes were never forgotten. Today our boys are coming home. 같은 경험을 한 전사자 가족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Very emotional for me. When the coffins came out, I had a flashback. Alan was in a box like that, a coffin like that when he was buried. 이번 미군 유해 송환은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유해 송환 약속을 지켜준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면서 곧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see today as tangible progress in our efforts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oday is just the beginning. 이번에 송환된 유해는 하와이에 있는 미 육군 중앙신원 확인소에서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데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소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의 책임을 맡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보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기업인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으로 영입된 최병길 비대위원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자, 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뭐 정치 관련 활동을 전혀 하신 바는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예, 기업인으로서 비대위원으로 영입이 되셨는데 밖에 계시다가 자유한국당 안으로 들어와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물론 당과 기업은 뭐 많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은 고객이 존립 기반이고 정당은 국민이 존립 기반이라는 그 메커니즘은 예.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업이 고객의 외면을 받으면 이제 물건이 팔리지 않는 것처럼 네. 자유한국당도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예, 점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는지요? 기업은 절대로 그 고객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내 제품이 좋은데 왜 그걸 사지 않냐고 고객을 컴플레인을 할 바야 기업은 그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정당도 국민이 틀렸다라는 것은 잘못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 의원께서는 특히 이제 기업에 계실 때 구조조정 전문가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정당은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고 구조조정을 소극적으로 할 거냐 이제 적극적으로 할 거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구조조정 전문가라기보다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도 마찬가지로 정당의 자산을 매각하고 인력을 줄이는 그런 구조정보다는 예.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그 국민이 수긍하는 그런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쪽에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나 고객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좀 바뀌지 않으면 정당의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실감하기 어려울 텐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정치인들인데
이분들의 물갈이 물론 아직 뭐 선거가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이분들 몇 % 정도나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퍼센트라기보다는 지금은 패러다임이든 4차 산업혁명이든 전 세계 모든 질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의 자유한국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러한 방향에 어떤 자세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임할 것인가, 예. 그런 걸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당원과 국민이 평가할 사안이지 인위적으로 20%가 적절하다, 40%가 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위치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 비대위는 뭐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전망, 비관적인 전망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혹시 있으시면? 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뭐 마크롱 대통령도 국회의원 3명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절대 다수 여당이 되었듯이 예. 지금은 지지 세력이 없지만은 비대위원들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은 물밀듯이 지지 세력이 늘어날 수 있을 거다. 그거 이외에는 지금 기댈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중국에서 전동 킥보드가 충전 중에 폭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그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데요. 국내의 전동 킥보드도 대부분 중국산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가정집. 충전 중인 전동 킥보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강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남성이 황급히 코드를 빼보지만 순식간에 연기가 퍼지더니 섬광을 일으키며 폭발해버립니다. 폭발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2초. 다행히 남성은 아이를 안고 현장을 탈출했습니다. 중국 소방당국은 충전 중인 전동 킥보드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열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기를 마시면 몇 초 안에 질식하기 때문에 빨리 대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烟雾量不是非常浓的时候，我们可以利用家中的湿毛巾对折捂住口鼻。 중국에서는 전동 킥보드 화재로 지난해에만 10명 넘게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11일 한국 최대 기숙사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가 폭발해 한밤중에 학생 4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동 킥보드는 대부분 중국산이어서 폭발 화재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집 내부나 건물 1층에서 이동기기를 충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전용 충전 장소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90년대 가요계는 룰라나 코요테 같은 혼성그룹이 대세였는데 요즘은 보이그룹과 걸그룹뿐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흐름이 되돌아가는 것인지 혼성그룹이 부활할 조짐입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남자 멤버 둘, 여자 멤버 둘. 4인조 혼성그룹 카드는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에만 13개국 25개 도시를 돌며 공연했고 지난해 데뷔 전 발표한 프로젝트곡이 빌보드 월드 디지털 차트 3위를 차지해 화제가 됐습니다. 카드는 쉬운 트로피컬 사운드의 신곡 라이드 온 더 윈드로 한국에서 자리 잡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말합니다. 포미닛 출신 현아를 중심으로 펜타곤 멤버 후이 이던으로 구성된 트리플 H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의 레트로 퓨처로 돌아왔습니다. 과감한 스킨십과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눈길을 잡습니다. 혼성 밴드의 활동도 활발합니다. 독특한 분위기의 오빠야로 역주행의 아이콘이 된 신현이와 김루트. 21년 관록의 자우림도 새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이그룹, 걸그룹으로 양분돼서 이 아이돌 음악이 좀 획일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혼성그룹이 등장함으로써 이 아이돌 음악이 좀 더 다양해지는 게 있는 계기를. 트렌디함과 파격, 독특함으로 무장한 혼성그룹이 가요계의 새 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의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여자 농구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한 달 전 평양에서 같이 뛰어본 적이 있는 만큼 호흡도 척척 잘 맞는다고 합니다. 이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측 박지현의 패스를 북측 김혜연이 3점 슛으로 마무리합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호흡을 맞췄던 남북 여자농구 선수들이 진천 선수촌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훈련했지만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의 첫 경기, 인도네시아전까지는 불과 13일. 북측 선수 3명, 남측 선수 9명으로 구성된 단일팀은 빠른 농구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저희 팀 선수들이 그냥 딱히 이렇게 키 큰 선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기동성이라고 보고. 북측 정성심 코치도 시간은 부족하지만 남북이 합심하면 해볼만 하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민족이 힘이 강하고 얼마나 센지 온 세계에 가스하게 줄 것입니다. 꼭 우리 7천여백만 전체 인민들한테 기쁨을 줄 것입니다. 남북 단일팀 선수들은 하루 5시간 합동 훈련을 통해 조직력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굳은 표정으로 훈련에 나섰던 북측 선수단은 훈련이 끝나자 남측 취재진의 질문에 간단한 대답도 했습니다. 잘 해놨습니다. 지금부터.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은 열흘 정도 진천에서 훈련한 뒤 오는 13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예,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미국 기자가 1년 동안 중국 제품 없이 살아봤더니 당장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칫솔, 전구, 인형, 쥐덫부터 잉크 떨어진 프린터, 칼날이 나간 믹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품까지 중국산의 대안을 찾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1년 뒤에 그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중국산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미 국방부가 중국산 군용 베레모 60만 개를 폐기한 게 1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는 90%가 중국산인 성조기를 군부대만이라도 미국산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국방부 역시 국산의 9분의 1 값인 중국산 태극기를 납품받다가 4년 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국산으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태극기도 성조기도 중국산이 점령한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애국심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시장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상품만 판매하는 공영 홈쇼핑 채널이 앞으로 100%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만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문자 상표를 붙이는 OEM을 포함해서 모든 해외 생산 상품을 다루지 않겠다는 거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공영 홈쇼핑은 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고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당장 나왔습니다. 중소의류, 가전, 주방용품은 국내 생산이 거의 끊겨 OEM으로 명맥을 잇고 있는데 그나마 중요한 판로를 끊어버리는 건 또 한 번 중소기업을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이 해외 지원 공장은 1,880개로 5년 새에 60%나 늘어났습니다. 국내 인건비로는 원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들 말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서 더 이상은 못 버틴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아우성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라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피고 고통에 귀 기울여 대책을 찾아야 할 겁니다. 해외 이전을 막으려고 홈쇼핑 판매를 제한한다는 발상을 보면서 신발 신고 발바닥 긁기라는 옛말이 떠오릅니다. 8월 2일 앵커의 시선은 어느 본말 전도였습니다.
네, 극심한 더위 속에 역사적인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30.3도로 열대야 기록까지 경신했습니다. 낮에도 역시나 내륙 곳곳이 40도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내려가지만 그래도 심한 더위는 계속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공기 상태까지 나쁜데요. 서울, 경기 지역은 오늘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야외 활동은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 자체는 화창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7도, 창원 25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8도, 전주 37도, 대구 역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다음 주에는 큰 기온 변동은 없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 폭염 경보 수준이 계속될 전망이고요. 당분간 비 소식이 무소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